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대를 기록하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인 반면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인 18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앞으로 경쟁 편의점 인근 100m 안에선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 소멸과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며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한신 4지구가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두 단지는 2조 8천억 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 총소득도 소폭 증가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3분기 우리 경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400조 1,978억 원으로 2분기보다 0.6% 증가했는데요.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대 중반 성장세에 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선 속보치와 같은 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 0.9%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 투자는 다소 개선됐지만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증가율은 하락했습니다. 네, 실질 국민 총소득도 전분기보다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소득을 합한 것을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부르는데요. 3분기 실질 GNI는 전분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GNI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3%에서 2분기 마이너스 1%로 크게 떨어졌다가 3분기 다시 반등했는데요. 이에 한은은 분기 수출 단가가 수입 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 조건이 악화됐지만 나라 밖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 임금 등 소득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GNI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2%를 기록해 11월 지표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2.1% 상승했고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이뤄진 신선식품 지수는 10.4% 올라 소비자 물가를 웃돌았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7.5%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어 공업제품과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등에서 각각 1.5%씩 오르면서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라 1.1% 올랐던 한 달 전보다는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듣자니 농축수산물이 많이 오른 것 같군요. 네,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4.4% 오르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1년 전에 비해 쌀이 24%, 토마토 44%, 파 36%씩 오르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경유가 9.1% 상승하면서 석유류 전체도 6.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출하량이 늘어난 채소와 과실 가격이 하락했고요.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된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3.4%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도 0.7%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점 업계 자율 규제안이 공정위 승인을 거쳐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하고 심야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자율협약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편의점 업체들로 구성된 편의점 협회가 지난 7월 말 자율 규약을 작성을 해서 이 규약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난 오늘 공정위와 업계가 협의를 그간 여러 차례 거쳐서 최종 규약이 선포가 된 건데요.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출점 문제는 구체적인 거리를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인근 상권과 유동 인구 그리고 담배 판매권을 따져서 가급적 신중하게 출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초구를 제외하고 현재 최소 50m가 떨어져야 담배권을 내주고 있는데 이 거리가 조만간 100m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거리 제한이 생겼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개월간 적자가 났던 편의점은 심야 시간대에 영업을 강요하지 않는 걸로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 폐업을 점주가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줄이거나 혹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규약 선포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열린 선포식에서 이번 규약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특히 이번 규약 중에 출점 당시부터 본사가 점주에게 충분한 상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영난 등 점주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될 시에는 본사에게 물어주는 위약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점을 김상조 위원장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편의점 본사들이 이 규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따져서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업계의 자율 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제 타 브랜드 편의점 위치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출점이 상당히 제한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편의점 수만 해도 이미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한 집 걸러서 이제 한 집이 편의점인 경우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참 문제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3만 개 시대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였는데 이제는 4만 개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편의점 왕국이다 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전체 규모로 따지면은 우리보다는 많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2,000명당 한 점포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4만 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1,300명당 편의점 하나. 그야말로 편의점의 왕국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된 그런 그러네요. 셈입니다. 네. 소비자들이야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편의점 간의 과당 경쟁이 나오게 되고 최근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중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역시 편의점 업주들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까지도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급기야 자율 협약을 통해서 이제 출점 제한이라는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일본을 능가하는 이 편의점 왕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과밀을 막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두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이 편의점 이 가맹업법 개선안을 보면은 이제 반경 250m 내에 동종 브랜드는 출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편의점 사장님들은 허울뿐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편의점 브랜드가 회원사가 5개, 여기에 비회원사까지 합치면 6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요. 250m 내에 동종은 없다 하더라도 그 6개 브랜드가 들어있으면 거의 유야무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편의점 업주들, 가맹점들, 공정위 다 모여서 자율 협약을 통해서 이 출점 거리 제한을 두게 됐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거리 제한은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담배권 판매권에 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50m에서 100m.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앞으로는 100m 내에서 6개 브랜드 중에 하나만 편의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추가 출점은 제한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 그간 장사가 안 돼도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던 사정이 이 위약금 때문이었는데 네. 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편의점 사장님들이 공정위에도 많이 제안하고 소상공인분들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네. 건데 이게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자기가 권리금을 넘긴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한 경영 악화. 이건 요즘 실적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폐업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자율협약을 보면은 방금 저 대목 누가 봐도 명확한 경영난을 통한 폐업이 네. 증명될 경우에는 그 위약금을 아예 면제하거나
그 규모를 줄여주기도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 건 얼마든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그럼요.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입장차가 컸던 이 심야 영업 자율화에 대해서도 방안이 이제 추진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그러니까 밤 새벽 0시부터 그 다음 날 5시, 6시까지가 네. 장사가 생각만큼 안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알바를 고용하게 될 경우에 비용은 꽤 더 많이 이제 늘어지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 점포니까 문을 닫겠다라고 했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뭐 로열티라든가 실적이 쌓이니까 문을 못 닫게 했거든요. 이것도 첨예한 대립이었는데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서 역시 3개월간의 실적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실적을 봐서 이 밤 새벽 0시부터 6시까지의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면 이게 확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실정으로. 이렇다면은 역시 이 새벽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여기에 또 하나 이 점주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역시도 이 심야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각 점포 사장님들에게 주기로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 문제점이요. 사실 출점 거래 제한을 두고 이 가맹점 간에 담합 우려가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해결이 된 거라고 봐야 하나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이자 역설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당초에 80m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m 반경 80m 내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가 있으면 추가 출점을 못 한다. 네. 근데 이거의 반기를 이게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실은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80m 내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한 점포가 너무나 많은 권리, 나아가서는 거의 독점권, 영업권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정위가 풀게 됐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 애당초에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지 말라고 했던 게 공정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네. 해도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이렇게 4만 개 시대에 과당 경쟁이 될 줄은 몰랐었죠. 네. 근데 그로부터 너무나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편의점 관련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법규라든가 뭐 시행령이 아니라 자율협약입니다. 아,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공정위기는 한데요.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면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볼게 어디까지나 이제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건데 이렇게 네. 되면은 기존에 이제 점포 수가 많은 사업자는 뭐 이미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서니까 뭐 댓글도 그렇고요. 네티즌들도 그러면은 기존에 이미 네. 이 받은 사람만 유리하다. 이걸 100m, 50m로 끊으면 앞으로 4만 개에서는 거의 추가 출점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도시로 봤을 보면은 때는, 거의 다 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과당 경쟁, 뭐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경우에 기존에 이 점주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냐. 5년 후, 10년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것을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율 협약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출점 제한을 했는데 정말 앞으로 3년 뒤, 5년 뒤 편의점이 대박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업종이 된다면 이건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거리 제한도 조금씩 풀고 또 다른 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 하나의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아니다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 현재 편의점 상황은 정말 어렵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독점권이라 이런 것들을 좀 논하기에는 조금은 좀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 방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기존의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8개에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한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지금 청문회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12시부로는 정회가 된 상황인데요. 예상한 대로 청문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이 최대 쟁점이 될 겁니다.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답변서들을 보면 큰 틀에선 이들 정책 기조를 따라가되 시장이 제기하는 부작용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홍 후보자의 군 면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 후보자는 대학원에 다닐 땐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된 뒤에는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다른 현안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낮은 보유세 부담이 소득 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부세 강화 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각각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이어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형사고발과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어떤 차종입니까? 네, 문제가 된 모델은 FCA 코리아가 지난 2015년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모두 2,400여 대입니다. 환경부 검사 결과 해당 경영차들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주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 가동이 주행 중엔 줄어들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이 실험실에서 검사했을 때보다 최대 8.5배나 더 나온다는 게 환경부의 결론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 독일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먼저 제기됐는데요. 당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같은 차량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과 함께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그리고 FCA 코리아에 대해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결과가 다르다는 건데 네. 앞서 폭스바겐 등 다른 회사 사례와 비슷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작이 과거 독일의 아우디와 폭스바겐, 일본 닛산에서 발견된 사례와 유사한 조작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사의 일부 자동차들은 실험실에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고 실제 도로에서는 많이 배출되게끔 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과징금과 리콜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벤츠와 BMW 등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서 2015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들을 대상으로도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기계식 자동 세차기나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다 차량이 손상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불만 상담은 모두 3,392건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손상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이 22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5건은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 4지구가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도 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서초구가 강남 재건축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의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했군요. 네, 서초구청이 어제 재건축 사업조합이 신청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신반포 4지구의 관리처분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인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이 단지들은 2조 8천억 원에 달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새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이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네,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가 속도를 내게 됐는데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심은 이들 랜드마크 단지들의 호재가 얼어붙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살릴 정도인가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는 가격 하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실거래가가 최고 2억 원가량 떨어진 상황인데요. 특히 다른 대부분 재건축 추진 단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의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전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주변 전세 가격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곳 모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이주에 들어갈 수 있고 이주비 부담에다가 각각 소송도 걸려 있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총 9천여 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주변 전세 시장은 크게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해외 여행 갈 때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잡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예약 번호를 제시하면 모른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모 씨는 현지에서 숙소 때문에 진땀을 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바우처를 제시했는데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결제를 다 했고 바우처까지 받다가 바우처를 제시를 했더니 유효하지 않은 바우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크인이 안 되다 보니 자꾸 밀리면서 도미노처럼 앞에가 꼬이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노숙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씨는 한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확인 메시지와 바우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예약 사이트의 제휴사 상품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호텔사에 또 한 개 이게 제휴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휴사에 예약을 하고 제휴사에서 다시 호텔 예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측은 예약 번호를 제휴사에게만 전달하고 예약 사이트의 존재는 아예 모르는 구조입니다. 업체 측은 제휴사 상품이라는 설명이 붙은 호텔들은 사이트에서 제공한 바우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여행객이 현지에서 연락을 해오면 제휴사를 통해 호텔 측에 확인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신고 접수에서 제휴사 확인까지 여행객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방을 다시 예약하거나 다른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반값 지불하시고 입주하시면 예약이 돼가 지금 무료로 환불 처리해드리고 다른 호텔 입주하시고 원래 예약하는 거 무료로 취소해드리고 여행지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예약 사이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401조 933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2천억 원가량 늘어 2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주려는 가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 휴전으로 큰 산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2일부터 열리는 미중 실무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0.5% 하락해서 2120선, 코스닥은 0.25% 상승해서 71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중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편의점주가 우선 하락세입니다. BGF 리테일과 이마트, GS 리테일이 모두 상승세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에 합의한 자율규약을 승인을 하면서 지금 증시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램시마 SFC에 대한 유럽 시판 신청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철도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하면서 철도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